여러분, 마르코 폴로라는 이름,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고 미지의 세계를 향한 설렘이 피어오르지 않으신가요? 서양인들에게 동방이라는 존재 자체가 신비로움의 상징이었던 시절, 한 위대한 탐험가가 저 멀리 아시아 대륙의 경이로운 문명을 생생하게 기록한 책, 바로 동방견물록은 유럽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책은 유럽인들의 세계관을 확장하고 훗날 콜럼버스와 같은 수많은 탐험가들의 꿈에 불을 지핀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있죠. 그런데 말이죠. 과연 마르코 폴로는 그 책에 담긴 모든 것을 정말로 직접 보고 경험했을까요? 아니, 더 나아가 그는 정말로 중국 땅을 밟기는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탐험가의 전설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을 넘어 마치 한 편의 추리극처럼 말이죠. 13세기 베네치아의 항구는 마치 살아 숨쉬는 거대한 심장과도 같았습니다. 지중해를 오가는 수많은 상선들이 이국적인 향신료와 비단, 보석들을 싣고 들어오며 도시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었죠. 이곳에서 폴로 가문은 대대로 무역업을 이어가며 부를 축적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니콜로 폴로와 그의 동생 마페오 폴로는 다른 상인들이 미처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머나먼 동방, 그 황금의 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미지의 세계가 가져다줄 엄청난 기회를 직감하고 험난한 여정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동쪽으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세계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몽골의 황제 쿠빌라이 칸의 궁정에까지 다다르게 되죠. 이후 니콜로와 마페오는 쿠빌라이 칸의 친서를 가지고 고향 베네치아로 돌아왔고 이때 한 명의 젊은이가 그들의 여정에 합류하게 됩니다. 바로 니콜로의 아들이자 당시 17살이던 마르코 폴로였죠. 1271년 마르코는 아버지와 삼촌과 함께 미지의 세계를 향한 두 번째 대장정에 오릅니다. 이들은 험준한 파미르 고원을 넘고 타클라마칸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을 견디며 실크로드의 끝없는 길을 따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나아갔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젊은 마르코의 눈빛은 호기심과 모험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마침내 몽골 제국의 수도, 대도, 지금의 베이징에 도착한 폴로 일행은 쿠빌라이 칸의 황금 궁궐에 압도당하고 말았죠. 그곳은 유럽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대한 문명과 화려함으로 가득한 별천지였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쿠빌라이 칸의 총애를 받으며 무려 17년 동안 몽골 제국에 머물렀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칸의 사신으로 임명되어 중국 각지는 물론 동남아시아와 인도양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누비며 경이로운 문명과 풍경을 직접 목격했다고 하죠. 동방견물록에는 원나라 수도 대도의 웅장함, 백성들의 풍요로운 삶,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진귀한 보물들에 대한 생생한 묘사가 가득합니다. 마치 직접 눈앞에서 펼쳐지는 듯한 생생한 이야기들은 당시 유럽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충격과 경이로움 그 자체였을 겁니다. 사람들은 마르코 폴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동방에 대한 환상과 기대감을 키워나갔죠. 하지만 이 놀라운 기록 속에는 몇 가지 결정적인 누락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르코 폴로는 중국에 머물면서 만리장성이나 차 문화, 그리고 여성들의 전족 풍습과 같은 중국의 상징적인 요소들을 그의 책에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중국 문명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한자와 인쇄술에 대한 기록 또한 찾아보기 어렵죠. 마치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주목했을 법한 너무나도 명백한 이 문화적 특징들이 왜 그의 기록에서는 빠져있는 걸까요? 과연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마르코 폴로가 정말로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증거일까요? 동방견물록이 전하는 경이로운 이야기에 서서히 의구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 미스터리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적 진실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이처럼 동방견물록 속에서 발견되는 결정적인 누락들은 마르코 폴로가 과연 중국 땅을 직접 밟았던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경이로운 동방의 이야기에 드리워진 그림자처럼
이 의문점들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역사적 진실을 향한 끈질긴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 의문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마르코 폴로가 동방에서 돌아온 이후의 삶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가 베네치아로 돌아와 평범한 삶을 살던 중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1299년 베네치아 공화국과 숙명의 라이벌 제노바 공화국 사이에 거대한 해전이 발발합니다. 지중해 무역 패권을 놓고 벌어진 이 치열한 싸움에서 마르코 폴로는 베네치아 함대의 한겔리선을 이끌고 참전하게 되죠. 하지만 전쟁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는 법, 베네치아는 이 전투에서 스디쓴 패배를 맛보게 되고 마르코 폴로는 그만 제노바 군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동방의 황금 궁전에서 쿠빌라이 칸의 총애를 받던 그는 이제 차갑고 어두운 제노바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겁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운명의 장난이 아닐 수 없죠. 바로 이 감옥에서 마르코 폴로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 상대는 바로 루스티첼로 다 피사라는 이름의 작가였습니다. 루스티첼로는 당시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문학가로 기사도 문학작품을 쓰는데 능했던 인물이었죠. 그는 동방에서 온 신비로운 베네치아 상인 마르코 폴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의 모험담이 가진 엄청난 잠재력을 한눈에 알아보았던 겁니다. 어쩌면 루스티첼로에게는 감옥이라는 답답한 공간을 벗어나 광활한 상상의 세계로 떠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마르코 폴로는 루스티첼로에게 자신이 직접 보고 겪었던 동방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웅장한 궁궐과 진귀한 보물들, 기묘한 풍습과 끝없이 펼쳐진 대륙의 풍경까지 그의 머릿속에 각인된 생생한 기억들이 루스티첼로의 펜 끝에서 활자로 다시 태어난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마르코 폴로의 모든 이야기가 100% 사실 그대로 전달되었을까요? 아니면 루스티첼로의 문학적 재능과 당대 유럽인들의 환상이 더해져 때로는 과장되거나 극적으로 각색된 부분도 있었을까요? 이 두 남자의 만남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창조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루스티첼로는 마르코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들이 매혹될 만한 서사적 장치와 표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겁니다. 마치 흩어진 보석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화려한 목걸이를 만들듯이 말이죠. 그리하여 1298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행기 중 하나인 세계의 경이, 즉 동방견물록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됩니다. 이 책은 처음에는 1밀리온의 아일 미련, 즉 100만 거짓말 혹은 100만 경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유럽 전역에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동방견물록은 당시 유럽인들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책을 통해 미지의 동방에 대한 환상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며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을 키워나갔습니다. 콜럼버스 같은 위대한 탐험가들 역시 이 책을 읽으며 동방을 향한 꿈을 키웠고 결국 신대륙 발견이라는 역사적인 성과로 이어지게 되죠. 하지만 이 책의 엄청난 영향력과 함께 그 진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의 그림자 또한 끊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마르코 폴로는 정말로 그 모든 것을 보았을까요? 아니면 그의 이야기는 감옥에서 탄생한 문학적 재창조물이었을까요? 오늘날에도 학자들은 마르코 폴로가 정말로 중국에 갔는지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의 지지자들은 동방견물록에 묘사된 지명이나 인물, 그리고 당시 원나라의 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이 그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쿠빌라이 칸의 궁정 생활이나 화폐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단순한 풍문으로는 기록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반면 회의론자들은 앞서 언급했던 만리장성이나 차 문화, 전족과 같은 결정적인 누락들을 지적하며 그가 중국 본토 깊숙이 들어가지 않았거나 아예 방문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는 페르시아 상인들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짜깁기하여 자신만의 경험처럼 꾸몄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 속에서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동방견물록이 단순한 여행 기록을 넘어선 강력한 이야기로서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게 만든 위대한 유산이라는 점입니다. 마르코 폴로의 이야기가 사실이든 아니든 그의 기록은 유럽인들에게 동방이라는 거대한 지리적, 문화적 공간을 열어주었죠. 이는 마치 우리가 꿈을 꾸고 상상하는 과정처럼 현실을 기반으로 하되 때로는 그 현실을 뛰어넘는 서사가 우리의 지식과 세계관을 어떻게 확장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남긴 발자취는 여전히 논란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지만 그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끊임없는 탐험 정신과 더불어 이야기의 강력한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탐구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마르코 폴로 이후 서양인들은 과연 동방에 대한 어떤 새로운 상상과 도전을 이어갔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미지의 세계를 향한 인간의 욕망을 추적해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